알렉산더 대왕을 따르고자 했던 그런 몽상가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보다 후세의 인물인 독일의 히틀러, 또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독재자한테 영향을 미쳤던 그런 독재자적 그 기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폴레옹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불세출의 군사 전략가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근대 유럽의 기획자다. 그 다음에 유럽 문화의 중심 파리의 설계자다. 그 다음에 현대 정치인들보다 더 언론의 역할을 잘 알았던 정치 선동의 귀재다. 그 다음에 오직 어떤 뭐 백그라운드도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서 영웅의 반열에 오른 그 최고의 그 인물이다. 뭐 다양한 평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그 전자의 경우에는 그 비난을 하는 평가일 거고 후자의 경우에는 찬사를 보내는 평가일 텐데요. 각자의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는 내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떤 평가를 내리든 간에 나폴레옹은 근대 유럽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만은 비범한 인물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관련해서 유명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부록에 명언집도와 명언이 한 5, 60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삼척동자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명언이 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그 말을 바로 1800년 5월 20일 날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 생베르나르 고개를 넘어갈 때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은 이래 어떻게 거길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뭐 이런 그 피해가 초래된다. 우리 병력이 거의 전멸해 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을 하면서 다 반대를 했는데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나폴레옹이 첫 번째 그 케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를 이끌고 그 알프스 산맥 만년설을 넘어갔던 사람은 기원전 218년에 그 카르타고의 맹장 한니발 장군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보다 1년 앞선 1799년 10월 5일에 그 러시아의 전쟁의 신이라고 칭해지는 수보로프 장군이 거기를 또 그 옆에 있는 그 계곡을 그 파르세베 계곡을 고개를 넘어갔던 그런 두 번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폴레옹도 그 생베르나르 고개 해발 2,469m 고지 우리 백두산 높이에 육박하는 그런 높이를 그 많은 병력을 이끌고 이제 넘어갔고 그 당시에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은 그 대포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대포 이런 것들은 포신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무기들, 대포들 이런 걸 다 부품을 분해를 해가지고 부품이 작은 것들은 병사들이 어깨에다 또 등에다 짊어지고 넘어가고 그 부피가 큰 포신은 한 2, 3m, 3, 4m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포신들, 대포의 그 포가 그 나가는 그 몸체죠. 그 포신은 그 규모가 크니까 사이즈가 크니까 그 이런 노새 말 비슷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노새가 끌게 해가지고 그러게 힘겹게 이제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넘어갈 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림은 뭐 이런 그림이 아니라 약간 좀 추위에 떠는 그런 약간은 초췌한 모습에 좀 가까운 그런 그림이 별도로 하나 있고 그게 실제 그림이고요. 그와 별도로
자신의 위신을 생각해서 자신의 이제 프라이드 이런 차원에서 좀 위풍당당한 패기 넘치는 유럽을 평정한 그런 최고의 군사 전략가다. 최고의 장군이다. 나폴레옹은 25살에 장군이 됐습니다. 군대에서 장군, 스타, 별을 달았습니다. 25살에. 1769년생이니까 1794년에 달았던 거죠. 장군이. 그래서 그러한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위풍당당하게 그런 멋지게 좀 별도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그런 실제 그림과 별도로 이런 연출된 그림, 상상력을 공정화가가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이제 그린 그림이랍니다. 이게 1800년 5월 20일 날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맥의 생베르나르 고개를 넘어갈 때 그런 사진입니다. 그때 나왔던 말이 나폴레옹이 했던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그래서 다들 이런 지금도 그 말이 많은 영감을 주고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고 있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다. 뭐 그런 취지,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취지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또 어떤 말을 했냐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40번의 전투에서 거둔 명예는 워털루 전투의 패배로 사라져버렸다. 왜냐? 1815년 6월 18일 날 영국과 프랑스의 연합군을 주도했던 영국의 맹장 웰링턴 장군한테 나폴레옹이 패배를 해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6년 있다가 쓸쓸하게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평생 40번 거뒀던 그런 승리는 워털루 전투의 패배로 인해서 다 그 명예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게 하나가 있다. 영원히 남을 게 나한테는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그건 나의 민법전이다. 나의 민법전이다. 그게 바로 1804년 12월 2일 날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하면서 민법전을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의 민법전이 독일을 거쳐가지고 일본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보,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이런 계보를 대륙법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영미법계, 영국하고 미국은 이제 영미법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나폴레옹이 민법이 이제 많은 영향을 준 건데요. 세계 3대 법전 아시죠? 세계 3대 법전에는 함무라비 법전과 그 다음에 로마법 대전, 그 다음에 나폴레옹 법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3대 법전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법전은 얼마나 정교하냐면 1804년 12월 2일 날 황제 즉위하면서 공포를 했는데 그때 조문이 2281개 조문이었답니다. 2281개 조문. 프랑스 민법전이 1804년에 공포될 때 명칭은 프랑스 민법전이었는데 1807년에 명칭을 바꿨답니다. 뭐라고 바꿨냐? 나폴레옹 법전으로 명칭을 바꿨답니다. 명칭만 바뀌었지 뭐 조문이 바뀐 건 아니죠. 그래서 1804년 법이 공포될 때 프랑스 민법전의 법 조문 개수는 2281개인데요. 우리나라도 민법전의 조문 개수가 실정법 중에 가장 조문 개수가 많긴 합니다. 원래 1118개입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전은 조문 개수가 1118조까지 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조문들이 이렇게 삭제가 돼서 지금은 약간 더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1118개 조문으로 시작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나폴레옹 민법전은 그것의 한 2배 정도가 되는 2281개 조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1804년에 공포되고 나서 얼마의 세월이 흘렀냐면 지금까지 216년의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2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문이 딱 2개 늘어났답니다. 1971년도하고 1976년도에 각각 1개 조문씩 늘어가지고 지금은
2283개 조문이랍니다. 그러니까 216년 전에, 즉 1804년에 공포됐을 때 그 법조문 개수가 2281개였는데 1971년에 하나가 늘고 1976년에 하나가 늘고 해서 지금은 총 조문 개수가 2283개랍니다. 그만큼 이렇게 안 바꿔도 될 정도로 216년 전에 정교하게 법을 만들었다, 뭐 이런 취지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민법정 공포 뭐 100주년 해가지고 1904년에 개정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뭐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법안 개정 작업도 추진하긴 했는데 반대 여론이 있어서 안 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를 이끌었던 드골, 프랑스 파리에 가면 샤를 드골 공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 드골, 그 프랑스 개선문도 드골 광장에 있는 거죠. 드골 광장. 그 드골 대통령 시절에 또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를 통과를 못했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전통을 존중해주는 측면도 있고 또 법을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개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여론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하튼 나폴레옹은 그 유명한 명언을 한 겁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말은 없다. 내 평생 40번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워털루에서의 패배로 모든 영광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나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민법전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이런 전쟁의 신이 꼭 전쟁, 군사 전략가 이쪽으로 그쪽에 국한된 그런 인물이 아니라 이렇게 뭐 프랑스의 문화, 프랑스 유럽의 문화의 중심지 파리를 기획하고 또 이제 문화 융성의 시대를 열었었고, 그 다음에 민법전, 그 모든 게 국가의 기본 체계를 갖추려면 법이 기본 체계의 밑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민법전이라는 것을 이제 재정 공포를 했었었고, 그래서 단순히 군사 전략 이쪽에 꼭 전투에만 귀재있고 뭐 다른 분야에는 문외한이 아니라 다방면에 출중한 그런 팔방미인에 해당되는 그런 불세출의 영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제목을 이제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으로 정한 이유는 나폴레옹이 1769년에 태어나가지고 저보다 정확하게 200년 전에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때 태어나가지고 이제 20살, 만 20세인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맞았고,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게 그 군주제를 반대하고 신분제 폐지를 주장해서 성공한 게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자유평등 박애의 정신. 그래서 그 혼란기에 난세에 이제 자신의 능력을, 군사적 재능을 발휘해 가지고 출세 가도를 달렸던 사람이 나폴레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 난세 영웅이 난다고 이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그 격변기 때, 그 전에는 수천 년 동안 왕정이었지 않습니까? 최고 지도자가 세습이 되는 그런 왕정 체제였는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왕을 세습하는, 지도자가 세습되는 게 아니라 그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뽑는 그런 공화정 시대를 열었던 게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혼란기에 이제 그 자신의 군사적 재능을 발휘해 가지고 승승장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좀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뭐 1799년에는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실권을 잡고 또 5년 후인 1804년에는 프랑스 황제까지 가가지고 제정, 즉 황제 제자의 제정 시대를 열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권력욕에 집착한 야심가다, 이렇게 또 안 좋은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하튼 좋은 평가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평가를 내리든 간에 나폴레옹은 그 근대 유럽 역사에 큰 획을 그었고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던 비범한 인물이었던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프랑스의 근대화를 좀 앞당겼던 뭐 인물로 평가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프랑스에서는 최고의 영웅으로 지금 기려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뭐 다 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말씀을 들어주셨을 것 같고요. 여하튼 이 그림은 그 1800년 5월 20일 날 나폴레옹이 제2차 러시아 원정을 할 때 알프스 산맥 생베르나르 고개를 넘어가던 당시의 모습을 좀 연출해 가지고 그려달라고 해서 이제 그린 그림이라는 거 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여하튼 장시간 동안 제 그 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것만은 다들 이제 뭐 좀 그 마음속에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여기를 알프스를 넘어갈 때 했던 말,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말은 없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할 수 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한 그 처음부터 포기해 버리는 게 아니라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제 도전한다.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소중할 것 같고요. 저 자신부터 그런 점을 이제 나폴레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도록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감사합니다.